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한 반년 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정년퇴직을 했고요. 한 학기를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영상 만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강의를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철학회 우리 회원 선생님들과 같이 몇 개의 강좌를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구체화되는 대로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은 주로 학생들 강의, 뭐 이과대학, 뭐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의를 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뭐 의료인문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고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일반인들 수준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인문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비판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다가 의료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의료계 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다 거기다 또 다시 또 비판적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쭉 그동안 의료문학 관련 일을 한 20년 넘게 해오면서 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망 또는 뭐 이런 걸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왜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나 비판적이라는 말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크리티컬. 근데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말이 뭐 비판 또는 뭐 아주 결정적이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주류의학, 그러니까 주류의학이라는 게 주로는 생물의학이겠죠. 바이오메디신. 생물의학의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거나 또는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의료인문학 여태까지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물의학 내에서의 기능주의적인 의료인문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지도 모르고 좀 어떤 면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제로 붙인 게 이제 육화된 경험의 의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육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육자를 썼거든요. 육화. 고기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레시가 되겠죠. 근데 체화, 보통 우리가 인바디드 코그니션을 말 많이 쓰거든요. 인바디드. 이건 이제 뭐 주로 체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체화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보다는 육화가 더 이 경우에는 좀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경험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인 생물의학에서는요, 경험보다는요, 어떤 실체적인 생물학적 실체들, 뭐 예를 들면 분자, 뭐 세포, 분자, 세포, 뭐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DNA, 뭐 이런 것들 그 최소화된 단위들, 생명의 단위들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그런 의학이었다고 한다면, 의료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의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육화된 경험입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그렇게 제대로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철학 사조를 보면요,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체계적인 사유 양식보다는 좀 비체계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주는 이 그림이
그 리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뿌리 줄기죠. 보통 우리는 뭐 뿌리가 있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뭐 거기에 뭐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런 그 하이라키의 그런 구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식의 체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얘기하는 들레주라고 하는 철학자, 들레주의 철학을 주로 이제 참고해 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들레주가 이제 얘기하는 핵심 그 개념이 리좀이거든요. 우리 지식 체계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뿌리서부터 하나의 뿌리로서도 갈라져 나오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삶의 구조 또는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들리 철학에서 보면 되게 이제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잠재적인 것은 버추얼입니다. 버추얼이고 현실적인 것은 액추얼이죠. 액추얼.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이 잠재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많은 가능성들이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DNA를 포함해서 또는 뭐 굉장히 많은 세포들의 그 역량들, 그 힘들, 그 강도들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게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잠재적인 것이고, 그것이 건강 또는 질병으로 나타날 때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AI, 기계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이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구조와 우리 인공지능의 구조, 이것도 상당히 비유를 해가면서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의학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액추얼과 버추얼의 관계를 해서 말씀드려서 뭐 챗 GTP는 이런 걸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의료문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물결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물결이 지금 크리티컬입니다. 비판적 의료문학이고, 첫 번째 물결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내러티브 의학, 내러티브 턴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한 그 재비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주의, 휴머니즘 또는 얽힘, 인탱글먼트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론조,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사조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철학적 종합을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초월적 경험론이라는 게 이제 들레주의 그 사상을 이렇게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캐럴 바라드라고 하는 철학자, 양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분의 행위실제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의학 연구와 임상 실천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철학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 자신도 뭐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어렵거든요. 근데 대충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이 그림은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이 현재의 첨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원뿔이죠. 원뿔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또 소위 말하는 지속이라고 그러는데요. 베르그송은 지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그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쪽에서 뭐 우리 역사, 우리 그 진화 역사까지도 간직한 거가 되겠죠. 간직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어떤 개체 생명 단위에서도 또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부분들이 어떤 그 복잡체, 다양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 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그 유식론에서 아리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8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런 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사유에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질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영토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토화. 그러니까 들레주 사유는 뭐 짧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많은 요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그 부분들 취하는 거죠. 부분들 취한 것서 나름의 질서를 가진 것을 영토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 생물의학 같은 거죠. 지금 주류가 되는 바이오메디신이 이게 영토화한 거죠. 그 삶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을 난도 영토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계속 영토화된 차를 고착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탈영토화하는 겁니다. 디테리토리얼리제이션, 탈영토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바이오메디신이라고 한다면요, 이쪽은 메디컬 휴머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혁명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영토화가 되고 있고 그것을 또 탈영토화하려는 그런 탈주선들이 있고 그걸 다시 또 재영토화하려는, 그래서 여기 재영토가 있죠. 재영토화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메타메디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메타메디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형이사학을 메타피직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의학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문이라고, 그런 사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화,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그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잠재적인 것, 그다음에 액추얼, 현실적인 것, 현재적인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되먹임을 주고 받는 거죠. 불교에서 아류아식으로 업이 아류아식에 쌓이듯이요. 그런 거고, 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여기 지금 주로 이제 그 비물질적인 것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어펙티브라고, 어펙트. 이거는 어펙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에펙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특히 어펙트를 강조하죠. 많이 정동이라고 하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성도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정동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속에서 이제 액추얼화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 객체화 된다는 거죠. 이게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들레즈와 갓다리 같이 쓴 책도 많죠. 그래서 그 사유 구조가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근대적인 사유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범주를 보지 않는 거죠. 섞여 있는 것이고 질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양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계속 변화하는 영토가 일어나고 탈영토가 일어나고 다시 재영토가 일어나고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머전스, 창발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렇게 창발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AI들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조를 제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 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 층에서 예를 들면 알파고가 그 바둑 기보를 처음에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했을 때 그 많은 기보들을 집어넣어서 그 스스로 학습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여러 층을 거치면서 그것이 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과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다층적인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유사한 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에서 말하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분이 이제 이런 4차 혁명 시대 의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생체의 이쪽이 표현형이죠. 오른쪽에 표현형, 이쪽에서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뭔가 익스포점이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환경에 어떤 뭐 시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감각적인 것도 있고 인지적인 것도 있고 또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출되죠. 그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 생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현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지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목을 맸었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뭐 무슨 뭐 생명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도 있었죠. 한때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으면 일단 옛날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생명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만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층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게 에피지놈이라고 하는 건 후성 유전학적인 요소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그것들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대사되는 과정의 중간 산물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단백질로 됐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층에서 나름대로 걸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져서 쭉 걸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버추얼이 한 거가 되겠죠. 버추얼한 게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액추얼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양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유사해요. 들레즈의 철학 양식과 이 생체의 형질이 발현되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AI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방식이 좀 유사하지 않느냐. 물론 운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 엄밀한 그 비교는 아직 하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체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의료계 내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의료계 내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의학 내에 굉장히 다양한 철학 사조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의학은 어땠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관의 변화를 깔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지금의 의학을 이해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흐름을 보면요. 고대 철학에서는 신 또는 이데아 있죠.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죠. 플라톤의 이데아. 이것과 신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 불변의 존재,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가까우냐 뭐냐를 갖고 이제 사물을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플라톤 같은 경우 이데아와 시뮬라크로 복사물이나 진본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졌고요. 그다음에 신과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뭐 하이어르키 했죠. 그래서 인간은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위계로 설명을 했던 그런 이게 이제 고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 또 이성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게 17세기 데카르트죠. 17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존전자 코기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유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나눴죠. 이때는 이제 신과 이데가 중심일 때는 이게 수직적인 구조였다고 한다면요. 인간 중심 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에 있고 동심원적인 구조로 가겠죠.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 방식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주체 철학, 주체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오면서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가 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 언어학 또는 인류학 같은 데서 구조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주체의 역할이 좀 반감되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무의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체 또는 자아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무슨 역사 발전 단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인류학에서는 뭐 친족 관계들의 어떤 그 일관된 구조들, 언어학에서는 또 무슨 뭐 생성 문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가 지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세기 말부터 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러죠.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죠. 포스트가 유행, 각종 포스트가 유행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했던 이런 구조들, 앞에 얘기했던 이런 구조들을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물결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정서가 강조되고, 어펙트 작가 또는 욕망이 강조되고, 물질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그런 새로운 사유 양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조류에서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의 의학 또는 의료인문학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에 깔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현실들입니다. 현실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스캔들도 많고요. 또 예를 들면 의료계 내에서 무슨 태움 문제, 폭력 문제, 의료사고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들 파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문학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의료인문학이죠. 1차 흐름 의료인문학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강조된 게 이제 내러티브죠. 환자의 내러티브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AI든지 분산 지능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철학적 반성을 해야 될 때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철학적 사조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고, 또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 이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라기보다는 그 인간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점 아까 얘기했고요. 코너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몸의 구조를 중심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구조와 기능이죠. 전통의학, 생물학에서는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앞으로는 건강과 행복, 그다음에 인간의 주체성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체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인간 주체성의 문제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재밌어.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게 좀 뜨겁더라고요. 인공지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의료문학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얘가 대단하다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사람 속이는 것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문학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은 아닙니다만 대충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고요. 비판적으로 사용한다 그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들은 틀린 말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찾아내요. 이것도 크게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판적 의료인문학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 사회 정의, 정치적 참여 이런 걸 주로 사회 정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만 어떤 그 존재론, 몸의 존재론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는 게 말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또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논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정성, 정의, 포용성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AI는 챗 GPT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쟤한테 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강신익이라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걸 막 지어냅니다. 이거 보세요. 매년 10월 강신익 의사를 기리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찾아냈었는지 그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일주일쯤 전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엉뚱한 얘기가 들레주와 가탈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대요, 제가. 근데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얘한테 물어봤거든요. 들레주 가탈에 관련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입력해놨다가 저 강신익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걸 매치시켜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과거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르쳐준 지식들을 저장했다가 끌어다 쓰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빈 공간을 지가 알아서 메우는, 그래서 컨텐츠를 지가 알아서 만드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건 또 아주 별도의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의료계의 변화 과정인데요. 의료계가 이제 뭐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의료계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죠. 그래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동네에 뭐 40년, 50년, 거의 40년인가요? 40년을 일했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인 데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변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만큼 변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하고 있는 의료계 변화를 가장 첨예하게 지적한 분이 이분입니다. 에릭 토펄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이 첨단 의료, 그 중에서 특히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3권인데 3권이 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온 딥 메디신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참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계가 의료계의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 굉장히 차가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기계가 뭐 사람을 다룬다, 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진기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음파를 포터블 초음파 들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영상의학이죠. 영상의학에 이게 판독을 이제 AI가 사람보다도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영상의학과에서는 뭐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아주 복잡한 것들을 AI가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사의 손길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의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해야 될 그런 노동집약적인 일들이 줄어든 대신에 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뭘 하냐? 그러면 이분은 이제 환자와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영상의학과 그러면 환자를 안 보는 의사였거든요, 되게. 판독실에 틀어박혀 있는 그 의사였는데 거꾸로 이제 그 의료 자료들을 가지고 환자 사이를 매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의료는 더 따뜻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참 상당히 설득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의료의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료계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세상이 변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뒤늦게라도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요 제목을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책이 청진기가 사라진다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말 번역이고요. 원 제목은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죠.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건다. 의료도 의학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지금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책이 이겁니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에요, 번역어가. 근데 원제는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렇잖아요. 의사가 Doctor will see you 뭐 soon 이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봐줄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었죠. 여기는 환자가 당신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분은 아주 그 탁월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한 외과 의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계속 경종 울리는 그런 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딥메디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그런 의학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계의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이끌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료문화의 역사를 보면요. 고대에는 의사가 곧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자였죠. 자연 철학자. 내추럴 필로소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의사들은 자연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사이면서 철학자면 신과도 같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적인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학자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지식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합쳐지면 신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의사의 그런 뭐 철학적 지식을 굉장히 철학적 탐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의사를 의미하는 피지션이라는 말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피지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났습니까? 피지에서 왔잖아요. 피지스 이게 자연이거든요. 자연. 우리말로 하면 이 뭐 이렇게 자연인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지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이 피직스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피지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말이죠. 서양 의학에서는 내과와 외과 전통이 다르잖아요. 피지션과 서전의 전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전은 여기에 피지션에 그보다 하이라키에서 못 미치는 그런 신분을 가져왔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자연 철학자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철학을 통한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실험실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은 지식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병리학,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임상의학의 시선 이게 이제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게이지죠. 클리니컬 게이지. 그래서 감시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죠. 미셸 푸코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17세기, 18세기에는 해부학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몸에 대한 기계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됐던 때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어떤 차가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학에 대해서. 그래서 19세기에는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심신의학 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그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진교훈 교수님, 의학적 인간학 이게 이제 그때 그 이야기들입니다. 의학적 인간학, 그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운동 이것이 이제 이때 19세기 심신의학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오면서 과학이 아주 비약적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학이 과학으로 이제 편입됩니다. 의학은 과학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편입돼서 제일 유명한 게 플렉서너 보고서 1910년에 있었던 건데,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의과대학의 현황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죠. 어떤 의과대학 교육의 기준.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만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의학대학원 체계가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요. 근데 그래서 과학이 중심이 되는 의학이 됐어요. 이때부터 과학이 중심이 되는 의학이 돼서 사실은 프렉슨 자체는 뭐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그 흐름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이후로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이 구분되죠. 지금까지 이 구조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미국 같은 데 거의 다 깨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이 중심이 된 그런 의학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작용이 뭔가 하면 이때 기준 미달되는 의과대학 중에는요, 소수자들을 위한 대학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흑인들을 위한 대학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대학이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무슨 인문적인 의학을 강조하는 그런 의과대학들,
그런 의과 대학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았던, 그래서 소수자 의학이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소수자 의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탈영토화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프렉스너 보고서 이후로 의학은 과학이다, 의학 이퀄 과학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있게 지금까지 남아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1970년대쯤 오면요, 또 이제 반성들이 일어나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심신의학 운동이 있었고, 여기 이제 20세기 와서는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바이올로지컬 한쪽만 강조를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심리학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제 1970년 만들죠. 물론 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이전에 한 겁니다만, 실제로 의학의 모델을 이렇게 적용한 게 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차 대전 때의 그 생체 실험이라든지 아주 잔악한 짓들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오면 그 살리도마이드 사건으로 해서 수만 명, 전 세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약화가 있었죠. 또 그 밖에 생리식 의학이 전통적인 그 생명의 개념을 바꿨죠. 생명 유지장치가 들어가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 윤리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의료 윤리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료문학의 첫 번째 물결, 첫 번째 웨이브가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윤리 운동과 더불어서 의료문학의 첫 번째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가면요, 80년대 가면은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죠. 그러니까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죠? 동구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종말이다,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자본주의 논리를 갖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수상, 이런 사람들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상업주의가 의료계에 도입되면서 의과 대학의 그 예과 대학의 생각이 달라지죠. 과거에는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교육기관입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졌죠. 연구기관. 왜냐하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의과 대학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과 대학의 주 기능이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70년대 이후로 균형추가 연구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저널이 아카데믹 메디신이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뭐였는가 하면 저널 오브 메디컬 에듀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의과 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때 이름을 바꿉니다. 아카데믹 메디신으로. 아카데믹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역시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에 포함된 거죠. 연구의 연구. 리서치, 연구가 중심이 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물질을 지금 타고 있죠.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뭐 한쪽에서는 교육이 강조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뭐 연구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뭐 논문 못 쓰면 뭐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의료 인문학의 첫 번째 물결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9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물결이. 그래서 이건 내러티브 턴이에요. 이제 환자의 환자가 어떤 이야기를 구성해내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할 두 번째 물결, 크리티컬 턴 또는 머티리얼 턴, 유물론, 물질적 전환 또는 비판적 전환,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물결을 봅시다. 생물학의 환원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이었어요. 극복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따뜻한, 냉철한 이성의 따뜻한 감성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 기반 중재의 의미 한계를 이제 강조했고,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죠. 내러티브 의학, 서사 의학 굉장히 중요한 의료 인문학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첫 번째 물결에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사 관계가 너무 차가워졌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정립했고,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통한 비판적 안목을 강조했고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의사 그 시험 볼 때 그 모의 환자, 표준 환자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다룬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의료인문학의 다른 이름과 영역들입니다. 이게 우린 그냥 뭉뚱그려서 의료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다른 이런 이름을 가진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의철학, 의사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의료윤리학, 생명윤리학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학 뭐 학회도 따로 있고요. 따로 있습니다. 의철학회도 있고 의사학회도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의료윤리학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리학회에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의료윤리학회도 있고 생명윤리학회도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별도의 연구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결에서는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결에서는 그걸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인문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의료 대신에 건강이라는 말을 쓰자, 좀 범위를 넓히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인문의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끝에가 이제 의학이잖아요. 그러면 인문은 수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인문의학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비판적 의료인문학,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일관된 어떤 하나를 통일해 쓰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결에서는 그걸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물결에서는 이거 통일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뭔가 찾기를 찾아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비판적 의료문학의 두 번째 물결, 그러니까 의료문학의 두 번째 물결, 비판적 의료문학의 논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의철학의 영역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의철학회를 같이 뭐 오래 하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름을 붙여요. 의료철학, 의학과 철학, 의학속 철학 뭐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좀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의학의 철학, of medicine, philosophy of medicine 또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메타메디신이죠. 메타메디신, 의학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의학, 생물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구조, 그 구조를 분석하고 탐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식론, 건강질병이라는 것은 뭘로 볼 것이냐는 것이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 몸의 존재론을 탐구를 해나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에 몸의 존재론에 가까운데요. 아직은 아주 굉장히 그 첫 단계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학, 의학의 역사죠. 의학의 역사는 뭐 이전에는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임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임상적인 인사이트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한의학에서도 그렇죠. 한의학에서 의사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전 속에서 뭔가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서양의학에서는 과거엔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의학에서는 여전히 그렇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달사관이에요. 그래서 의학의 영광의 발달치를 뭐 추적하는 그런 역할들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을 원천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계보를 추적해 봄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거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과거의 것으로 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현재의 것을 끌어와서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한 그런 거울로 삼는 거죠. 거울 또는 뭐 무슨 프리즘으로 삼는 거죠. 그게 이제 의사학의 역할을 이렇게 변화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사회학, 의료 인류학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특히 ST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LC라고 그래서요. 무슨 뭐 대단히 연구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이런 연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 에틱스,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 사회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연구를 해라. 그래서 연구비가 또 투여가 되죠. 그래서 STS가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구조와 문화와의 관계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 인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연구도 중요한 그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료 인문학의 네 4E라고 얘기해요. 3E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잘라서 3E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를 강조했죠. 윤리, 교육, 그다음에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엠파티라고 하는 것을 더 넣어서 4E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감 논의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그걸 후반부에서 제가 논의를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윤리, 교육, 경험 이런 걸 강조했고요. 또 환자와의 교감, 공감의 능력, 공감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역할이 좀 모호했어요. 여기 바이오메디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이것을 둘러싸는 이런 말할까 어떤 사람이 소프트 코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프트 코팅, 당위정, 소프트 코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안에 쓴 약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설탕을 입히듯이 그런 역할을 의료인문학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의료문학의 생물의학의 딱딱한 과학적 지식 구조 또는 인간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새로운 영역으로 의료인문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를 다 다 비판하고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비판적 의료인문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컴포팅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도 의료문학 교육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딱딱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니까 좀 학생들을 좀 녹여줘라 이런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딱딱한 건 놔둔 채로 그냥 편안하게 잠시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컴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문학 교육을 페다고지 오브 디스컴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반대인 거죠. 이걸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에 또는 이 생물의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래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스컴포팅한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인탱글먼트, 얽힘이죠, 얽힘. 얽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델레이즈 얘기하면서 무슨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 그다음에 정신체, 영혼체 이런 것 다 몸체로 보거든요. 바디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의미라는 것도 얽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얽혀 있는 것. 그래서 물질과 의미 이건 이제 베르그손 얘기입니다만, 인탱글먼트 얽힘이라는 것은 원래 양자역학의 용어죠. 양자역학도 얽혀 있는 것이고, 또 들레즈리나 가타리 같은 사람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잠재적인 것 속에 깔려 있는 것 그런 것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가 이제 인탱글먼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얽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그것을 지식 체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얽혀 있는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결입니다. 2015년도에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특집이 나옵니다. 잡지의 특집이 나옵니다. 이게 메디컬 휴머니티라는 잡지는 2000년도에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2000년도에 처음 발간된 건데 이게 저널 오브 메디컬 에틱스 윤리학 잡지에 부과되는 그런 서플리먼트로 나왔던 잡지인데 2015년도에 메디컬 휴머니티 이 잡지에 특집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라고 하는 특집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첫 번째 물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쫙 몰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목요연 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고요. 각 글마다 그러니까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단행본으로 나오는 곳은 여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단행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문학이라는 건 분야 자체가 다 학제적인 분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인지되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에딘버러 컴패니언 투 더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편집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챕터가 수십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들이 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도 다르고요, 접근 방법도 다르고요, 뭐 가치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일관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집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은 이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영미 쪽에서 의료문학이 좀 발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약간 영미인데 여기서 영미 철학이 주로 이제 분석 철학 전통이 강한데 대륙 철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얘기했던 제가 언급했던 철학자들 다 대륙 철학에 속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수자 정치 최근에 그죠?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논쟁도 있고, 이것이 이런 구조가 이제 의료에도 의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요, 건강과 질병의 역사사의 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건강과 질병이 생산되고 분포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맥락을 강조했거든요. 맥락을 강조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 어떤 맥락에서 질병이 많이 생기나, 예를 들면 폐암이 많이 생기는 그 환경적 요인은 뭐냐, 뭐 담배다, 무슨 뭐 대기오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맥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생산의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버추얼이라고 하는 쪽, 버추얼 잠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맥락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직선적인 인과관계를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산되고 분포되는 양상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구조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지금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간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좀 인간과 비인간까지 다루고요, 생물사의 유기체를 다루고요, 정치 경제 구조를 다루고요, 담론들, 그다음에 정동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구성되는 과정을 다룬다는 거죠. 첫 번째 의료문학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의료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문학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문학의 한 가지 방향이지, 이거 절대로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저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비판들과 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판적 의료문학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어요.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뭐 다 얘기할 거 없고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다. 이 오소독스가 아니라 헤테로독스다라는 거예요. 헤테로독스다. 오소독스 뭡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말로. 하나의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이 섞여서 다양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점입니다. 그 비판적 의료인문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에딘버러 컴패니언 투 더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편집을 맡았고 그 나름대로 체계를 잡았지만 굉장히 서로 얽혀 엔탱글된 그런 얘기고요. 비판적 의료인문학 계보를 보게 되면요, 뭐 쭉 많이 있습니다. 뭐 문명 비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반 일리치와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 너무 의존하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거고, 또 자본주의 비판, 이건 메디신 언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인데 빈센트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스주의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의료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인식론적 비판은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이거거든요. 루디 플렉이라고 하는 폴란드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의학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집합적인 사유, 소트 컬렉티브라고 해서 한번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게 나중에 이제 패러다임으로 가죠. 패러다임. 토마스 퀴니슨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따온 거라고 이제 쿤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매독 연구를 주로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그것이 반드시 하나만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구의 방향도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는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집합적인 사유 약인식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패러다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학 지식이 의학 지식의 구성주의를 주장한 그런 첫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가 쓴 임상의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곧 여인석 교수가 다시 번역해서 나온답니다. PPT를 해봅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학 지식이 권력이라는 미시 권력이라는 거죠. 미시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서로 그 대척점이 세워놓고 있죠. 의학과 그 비판을 대척점에 세워놓고 있어서 그럼 논쟁, 뭐 구성주의냐, 뭐 실제론이냐 이런 논쟁으로 구도가 잡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구조를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봐서는 그 구조를 가지고 의학의 구조를 갖고 그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존재론적 비판이거든요. 들레즈 가타리아가 얘기하는 존재론적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의학이 어떻게 의학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질병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생산되는 거죠. 생산되는 문제예요. 생산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 구체적인 연구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구도로 의학의 발전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거듭해 가며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의학적 존재론, 몸의 존재론이 저는 몸의 존재론인데요. 몸의 존재론에 대한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좀 그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두 번째 계보 뭐 이런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도록 하고 첫 번째 물결에 대한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프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저널 오브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저널 오브 메디컬 휴머니티즈는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잡지는 영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젝팅 메디컬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개인주의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개인주의적인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합적인 또는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주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에 논의가 많이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 과학과 인문학을 대립적인 위치에 놓고 있고요. 물질과 의미를 대립시키고 몸과 마음, 이론과 실천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결이.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몇 마디 이분이 한 얘기를 의료인문학은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하는 거짓말을 다룬대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사실, 팩트, 생물학적 사실들이야말로 진짜 코어 진실이고요. 의료인문학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싸는 어떤 치장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각종 이분법들, 아까 얘기했던 주, 계획, 몸, 마음, 사실, 의미, 과학인문학 등의 모든 이원론을 덮는 얇은 막이다. 그러니까 그 이원론 자체를 뒤집어 엎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쌓아서 안 보이게 할 뿐이지 이원론 자체의 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문학의 근본적인 비효율성이 인간의 의미와 인간다움의 가능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료문학에 관련된 문헌을 보게 되면 의료문학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뭐 이런 경험적 증거가 있냐 없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펴보면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안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접근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문학 교육을 하면 애들이 좀 따뜻해지냐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 교수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가끔 가보면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의료인문학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집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의료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인데 그런 효율성의 사유가 우리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죠.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그 황우석 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 정부에서 그 발주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인문학의 기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생명과학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구 제목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수준해서 수행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일부 참여했습니다만. 근데 그걸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했더라는 게 너무 저는 이상해요. 제가 이제 가서 들어가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인문학은 그러면 수단이란 말이냐. 어? 그 도구적인 사유를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 교육은 불편함의 교육학이다. Pedagogy of Discomfort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해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들레즈의 얘기에 의하면 그럽니다. 사유를 생각을 하는 것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서사의 효율이 아니라 서사를 했더니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가 아니라 만남 자체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만남 자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카운터죠. 조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랑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의사도 변하고 환자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펙트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것은 to affect and to be affected. 얼마나 많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건강의 척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라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숍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숍 비판에 대해서 실천적 대안이 있습니다만 이제 두 권의 책을 이게 두 권, The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거고 Patient Centered Medicine Transition 두 권의 책을 제가 몇 년 동안 학생들 수업 교재로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오른쪽 책 Patient Centered Medicine Transition 이게 좀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스키마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 증거 기반이었거든요. 에비던스 베이스였거든요. 뭐 증거가 있느냐, 통계적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하고 만남이라고 하는 그 장면 자체를 하나의 스키마로 보는 거죠. 거기서 또 직관적인 느낌을 키우고자 하는 그 판단력을 키우려는 그런 실천 방법이 더 중요해진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은 뭐 쫙 나열하죠. 가능한 질병을 나열해서 그중 하나하나 지원해가면서 이것은 간별 진단이나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그런 그 방법이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다 버리고서 체중에 그럴듯한 거 하나 남기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에 있어서는 스키마 뭐랄까 대요라고 저는 번역을 해요. 대요죠. 대요. 큰 요강, 대요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데 큰 줄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왔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질병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지금 상태에 처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상태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주로 그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의 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책, 또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의학에서는요, 차팅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제일 처음 오면 CC라고 쓰거든요. 이게 Chief Complaint예요. Complaint. 그러니까 환자가 불평이 뭐냐, 뭐 불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나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를 기록하고 뭐 그다음에 진단을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칩 컴플레인트를 맨 위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장은요, 여기 뭐 슈라이프 바나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주장은 이해하면은 이 칩 컴플레인트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칩 컨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요 뭐랄까 관심이라 할까요? 근심이라 할까요? 이 환자가 주관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실존 전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는 칩 컴플레인트 중심으로 쭉 해서 진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칩 컴플레인트와 더불어서 칩 컨선을 같이 기록해 나가라. 그래서 뭐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느냐, 뭐 고용 상태는 어떠냐, 뭐 이런 거, 수입은 어떠냐,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는 뭐 어떠냐, 안정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환자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들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화입니다. 의료 내에서의 민주화.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의료 내의 민주화.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폭력 문제, 태움 문제, 또 성추행 문제, 의료계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료계 내에서 그걸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또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화가 필요하다. 민주화라고 하는 큰 가치를 내세워서 앞으로 그 의료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에요. 환자 중심이라고 할 때 환자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사하고 환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의사를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의료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가 전문성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 중심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환자를 쫓아가면 되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점이죠, 리점 형식으로 거기에 의사도 환자도 어떤 그 액터로 행위자로 참여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NT, 액터 네트워크 테오리죠. 액터 네트워크. 이게 이제 그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회학자가 주장한 거죠. 이게 여기서 액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비인간, 물질들, 기계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ANT가 또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들리즈 쪽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리즈에서는 리좀학에서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뭐 배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상블라즈라고 그러나요? 또는 뭐 아장스만 그렇게 부르게 하던데, 배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창발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하나의 배치라고 보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의 배치고, 질병도 하나의 배치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꿈틀거리는 어떤 한 꿈틀거리는 다양체 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정한 배치를 이루게 됐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것이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배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사 대기, 환자 대기.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 대기를 하고 환자는 의사 대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기, 디커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엠퍼시, 아까 공감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의료문학 1차 물결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고, 2차 물결은 여기도 거의 포함되는 거네요, 참. 마샬 그 공감 비판이에요. 2차 비판에 포함되는 거, 2차 비판에 포함되는 건데, 공감 비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거죠. 우리 몸의 그 뇌에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고통을 관찰만 해도 내 뇌에서도 그 고통 회로가 활성화된다. 뭐 약하게나마 그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도입해서 진료를 하는 것조차도 후코가 얘기하는 거 미식 원료가 아니냐, 미식 원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주체가 의사잖아요, 당연히, 그죠? 의사가 환자에게 공감을 해서 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환자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 지식 체계들, 환자를 대상화하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미식 원력이라는 거죠. 미식 원력, 어떤 시선이라는 거죠. 임상적 시선이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감을 정태적으로 본다는 거죠. 수상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건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몸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무시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을 일으키는 몸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몸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상황과 맥락에서 유리된 공감 이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울 이론이 활성화됐냐 안 됐느냐, 공감하는 제스처를 했느냐 안 했냐, 이런 요인들을 나서 보는데 전체의 큰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펙트, 정동을 봐야 된다는 거죠.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속에 있는 그리고 육화된 그리고 실행적인 그런 공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너무 1차적으로 단면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ffective empathics라고 얘기를 해요. 정동 공감이라고 그러죠. empathic, 정동적인 공감, 정동적 공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그냥 화석화된 공감이 아니라 정동적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레즈의 탈기관체, body without organ, 기관 없는 신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공감 이해는 그 속에 어떤 보가 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 관점에서 비판하면은 이전의 경험은 탈기관체 내에 말려 들어가 영토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료 과정에서 탈영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고정된, 화석화된 고정된 그런 영토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탈주선을 그려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의존적이고 육화되어 있고 수행적이고 퍼포머티브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적이다. 그것을 요소로 받아들여서 사전에 목표로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플라시보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플라시보를 제대로 설명한 게 없었거든요. 플라시보라고 현상을 설명할 때 들레즈의 버추얼,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구도, 그리고 그 안에서 영토화, 탈영토화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설명할 때 플라시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레즈 철학을 갖고 건강을 통째로 바라본 단행본을 제가 찾아본 유일한 단행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들레즈 철학을 의학에 적용한 연구들이
아주 드물게 제가 찾아낼 정도로 있을 정도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의철학의 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차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유물론들도 대개 이제 들레주 철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목차를 쭉 적어봤습니다만 여기 뭐 보면은 뭐냐 그러면 뭐 감각의 중요성들을 얘기하고요. 행동학, 건강을 행동학이라고요. 건강을 행동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행동학, 이솔로지. 어떤 행동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지 배치 얘기를 하고 있죠. 배치 이런 얘기를 건강을 바라볼 때도 들레주의 철학을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의논했던 행위 실제론 에이전셜 리얼리즘입니다. 캐럴 바라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죠. 위에 있는 분. 이분은 이제 양자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양자 물리학의 니스 보호 해석을 받아들여서 물질과 의미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의미와 물질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다시 반복입니다. 플라시보를 설명할 때도 이런 의미와 물질의 얽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병 발생과 진단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런 구도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강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인텐시티, 미분화된 것들, 그다음 강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양화되기 어려운 거, 양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분화하면은 그 성질이 달라지는 그런 걸 강도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도 같은 거, 50도고 100도가 50도가 100도보다 절반 따뜻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강도적인 것을 이제 이게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과 진단 과정 또는 뭐 회복되는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인 관계 동력학, 다이나믹스를 바라볼 때도 있어서도 이런 철학적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육화된 주체성, embodied subjectivity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죠. embodied subjectivity, 육화된 주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아까 앞에 제목에서 육화된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이 결국 이제 주체성인 거죠. 그래서 유기체 넘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학이라든가 건강 모든 것이 유기체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오가니즘을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건 유기체를 벗어난 탈유기체예요. 탈유기체. 유기체는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정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전제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하자는 것. 이것이 좀 과격한 거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윤리 실천적 존재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들레주 철학을 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가르쳐줍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얘가. 우선 들레주한테서 비선형적인 사고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의학 지식은 굉장히 선형적이고 환원적인 지식 체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비선형적 사고를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성, 단일한 요소가 아닌 아주 복잡한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 있는 다양체라고 다양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차이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로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뭐 물리적 층위가 있고 인간의 층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기체 층위가 있고 이렇게 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는 되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구조와 사회과학의 구조 또 인문학 구조도 마찬가지죠. 들이 그 유사성 또는 뭐랄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심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참 마음에 드는 얘기를 제가 AI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의료 문화의 과제는 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국내에 번역된 바디 멀티플이라는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부제가 의료 실천에서의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의학의 정처를 위한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철학적 연구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몸의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몸의 존재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뭐 관심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하고 토론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라든가 뭐 딥러닝과 같은 그다음에 최근에 의학에 도입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과 임상실천 구조도 이렇게 유사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학계 분과 과학들이죠. 진화, 뭐 유전, 인지, 면역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현상을 환원이 아닌 인지적 계열화와 창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지난한 작업이죠. 환원 과학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탈용토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나가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조금씩 해나간다면 이거는 또 어느 순간에 크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지과학 같은 건 굉장히 혁명적인 수가 있거든요. 또 면역학도 그래요. 면역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그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원과학이 아닌 어떤 그 창발적 과학, 창발적 관점에서의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들레이저 초월적 경험론이라고 그러죠. 초월적 경험론 이런데 그것과 이게 생물의학을 이렇게 유비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몸의 존재론이에요. 이 책의 그 안네마리 몰이 책의 첫 챕터가 이거는 제목이 질병을 행하기예요. Doing disease. 질병이라는 것은 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 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 만남이랄까 또는 얽히고 설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그 부음적 지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뭐 총체적인 지수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의학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